인격장애, 정신과에서 흔히 들리는 이 단어는 무게감, 낙인, 그리고 쉽게 떨쳐지지 않는 꼬리표를 동반합니다. 과연 이러한 진단은 탄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기대에서 벗어난 개인을 분류하고 통제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일 뿐일까요? 사회의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모호하며 사회적 가치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이 사회 규범에 도전하며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단지 수능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장애라고 낙인 찍을 수 있을까요? 복잡한 인간 경험을 단순한 꼬리표로 축소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을 간과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사회 부적응이라는 잣대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가장 논란이 많은 진단 중 하나인 반사회적 인격장애 ASPD를 살펴봅시다. DSM-5는 ASPD를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만연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장애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역사 속 인물들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말랄라, 유사프자이 모두 반사회적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분류가 진정으로 개인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식으로 사회에 도전하는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 규범에 대한 도전을 정신장애로 동일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보는 종종 기존 질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개인의 용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을 장애로 낙인 찍는 것은 반대 의견을 병리화하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억압하는 위험을 초래합니다. ASPD 진단 기준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과장하는 영업사원, 거짓 약속을 하는 정치인, 이익을 위해 복지를 희생하는 CEO를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혹시 우리는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문제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자기애성 인격장애 NPD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DSM-5는 NPD를 자기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생각과 공감 부족을 가진 장애로 묘사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 이러한 특성은 NPD의 증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이나 일론 머스크처럼 성공했지만 강압적인 성격으로 비판받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잘난 놈은 뭘 해도 잘난 놈이라는 인식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NPD적인 면모는 용인되는 것은 아닐까요? 건강한 자신감과 병적인 자기애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DSM-5는 NPD 진단 기준을 제시하지만 이는 해석의 여지가 많고 문화적 편견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격장애라는 낙인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애라는 꼬리표는 낙인 효과를 만들어 에스tigma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격은 스펙트럼상에 존재하며 한 맥락에서 장애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맥락에서는 적응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획일적인 잣대 대신 섬세함과 공감으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인간 경험의 다양성을 포용함으로써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 아닐까요?
인격 장애에 대한 탐구는 우리를 뇌의 과학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애의 근원을 뇌에서 찾고 싶어 합니다. 연구자들은 신경학적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복잡한 그림입니다. 뇌 영상 연구는 특정 인격 장애를 가진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 간의 뇌 활동 및 구조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뇌 활동의 차이가 반드시 그 차이가 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 관계, 트라우마, 양육 환경은 모두 뇌에 흔적을 남기고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격 장애가 단순히 뇌 이상에 의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인간 행동을 단순한 뇌의 화학 작용으로 환원해서는 안 됩니다. 뇌의 과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는 전체론적 관점이 필수적입니다. 생물 심리 사회 모델은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인정합니다. 인격 장애에 대한 이해는 윤리적 딜레마로 이어집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꼬리표는 다르다거나 반항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무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인격 장애 진단은 개인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장애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들어 낙인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에 처방전이 주어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인간 경험의 의료화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 생각하게 합니다. 약물은 증상을 관리할 수 있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약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고통의 근본 원인을 가리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이 진정한 자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향정신성 약물 처방은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이해하고 완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비판적 사고를 향한 외침. 인격 장애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DSM-4와 같은 매뉴얼에 제시된 명확한 범주와 진단 기준은 질서와 명료함을 제공하는 듯하지만 인간 경험의 복잡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광범위한 인간 행동, 생각, 감정, 경험의 복잡한 그물망을 단순한 증상 체크리스트로 축소하는 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붙이는 꼬리표, 너무나 확신에 차서 사용하는 진단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심오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순응하지 않고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단순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병리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단을 사회 통제의 수단으로, 치료라는 미명 아래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수능을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생물학적 설명을 찾고 뇌에서 이러한 장애의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에 심오한 영향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은 진정한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연민과 지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덜어주는데 진정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세함, 비판적 사고, 모든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한 꼬리표를 넘어
인간 경험의 복잡성, 사회적 맥락의 힘, 그리고 개인이 진정한 자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더욱 전체론적인 정신 건강 이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문제는 인격 장애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인간 경험의 스펙트럼 어디에 속하든 모든 구성원의 웰빙을 지원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